지공TV입니다. 오늘은 하라리가 말하는 상상의 질서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는 건 이 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 꼭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라리는 실제와 실제에 대한 관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실제와 자동차에 대한 관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바퀴 4개, 핸들, 엔진을 갖추고 사각형 모양이며 빠르게 달리는 물건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관념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는 2만 내지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작동은 정교합니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한 보통 사람들은 이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극히 일부분만 압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동차에 대한 관념과 실제 자동차 그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사물, 생물에 대한 인간의 관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 자체 전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일부만 압니다. 한데 하라리는 어떤 실체에 대한 관념이 곧 그 실체 자체를 규정한다. 그 실체 자체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를 좀 더 밀고 나가 볼까요? 자연계의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 두뇌가 해석해 색깔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쥐라면 색깔을 볼 수 없습니다. 개는 노랑과 파랑 정도만 구분합니다. 하라리 논리대로 하면 자연계에는 색깔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러나 박쥐의 입장에서 보면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랑과 파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선천적 맹인은 달에 대한 정확한 관념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달은 그래도 얘기라도 듣지. 만약 아직 인간 과학기술의 한계를 모르는 은하가 있다면 그 은하에 대한 관념이 없으므로 그 은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전자현미경이 발명되기 전 인간은 원자, 전자에 대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원자, 전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까? 좀 더 들어가면 양자의 역학까지 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하라리의 논리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하라리는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호르몬 유전자 시냅스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펴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시냅스는 인간 두뇌에 1000억 개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의 연결 지점을 말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뉴런 사이의 신경 전달 물질이 통과하고 이 과정에서 의식이 형성됩니다. 한데 호르몬 유전자 시냅스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반응해서 작동합니다. 즉 상상의 질서는 환경에 대한 호르몬 유전자 시냅스의 기계적 반응이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기묘한 게 유물론자인 칼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개념과 정신주의자인 하라리의 상상의 질서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의 집단적 관념, 개념 등을 말하는데 마르크스는 이게 실제 현실이 아니라 허구 상상이라고 맞습니다. 하라리와 똑같죠? 예를 들어 자유평등 등의 관념은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해서가 아닙니다. 자본가들이 정부 간섭 없이 마음대로 자기 자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뿐입니다. 평등이라는 것도 봉건제는 신분제가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신분제가 없다는 의미에서 평등인데 실제로는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불평등하게 살아갑니다. 즉 자유와 평등 오직 자본가만 누리는데 이걸 노동자도 누리는 것처럼 허상을 주입하는 게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것. 이게 마르크스의 시각입니다. 하라리는 이런 말도 해요. 오로지 강요에 의해서만 군대를 조직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소한 일부 지휘관과 병사는 신이든 명예든 조국이든 남성다움이든 돈이든 뭔가를 진심으로 신봉해야 한다. 상상의 질서가 오로지 많은 사람이 특히 엘리트와 보안대가 진정으로 이것을 신봉할 때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같다. 만약 그 주창자 대다수가 인과예와 효를 신봉하지 않았다면 유교는 2000년 넘게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하라리는 상상의 질서는 오로지 많은 사람, 특히 엘리트와 보안대가 진정으로 이것을 신봉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마르크스는 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엘리트와 보안대가 바로 지배 계급이죠. 즉 어떤 관념, 예를 들어 자유와 평등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건 그게 진리여서가 아니라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라리와 마르크스의 주장이 똑같습니다. 하라리는 우리가 특정한 질서, 상상의 질서를 신뢰하는 건 그것이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는 사악한 음모도 무의미한 환상도 아니다. 그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데 마르크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지배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게 주입한다. 지배계급이 이익인데 마치 피지배계급 자신의 이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지배계급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통치 협조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한 사회가 집단협력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라리와 마르크스가 똑같습니다. 사실 신재주주가 말한 낙수 효과도 똑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나 하라리의 상상의 질서나 똑같은데 그럼 둘의 차이는 뭔가? 상상의 원천이 뭐냐에서 갈립니다. 마르크스는 상상, 즉 이데올로기가 지배계급의 관념인데 지배계급이란 상상수단을 소유한 자이므로 물질적 관계에서 상상이 산출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라리는 호르몬 시냅스 유전자 등이 상상의 원천이라는 거죠. 7만 년 전 인지혁명도 유전자 돌연변이 인간 두뇌 구조 배선의 변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죠. 한데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호르몬 시냅스 유전자는 자기 의지가 있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한데 환경이란 결국 물질이죠. 그러면 하라리와 마르크스 같느냐? 다릅니다. 하라리는 호르몬 시냅스 유전자에 따라서 인간 의식이 형성되고 상상이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마르크스는 환경에서 최고 핵심을 경제로 봤습니다. 경제적 하부 구조가 있고 그 위에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가 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의 물적 생산 재력의 일정한 발전 수준에 조응하는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재관계, 생산관계를 맺는다. 이 생산 재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현실적 토대를 이루며 이후에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 구조가 세워지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 그 토대에 조응한다. 물적 생활의 생산 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체를 조건 지운다.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마르크스의 이 주장은 사실 진화생물학과도 통합니다. 모든 생물체의 가장 기본은 먹이 확보와 짝짓기입니다. 먹이 확보 곧 경제생활이죠. 짝짓기도 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경제생활의 하나입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므로 경제 생활도 집단적으로 하고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그러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되죠. 거기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라리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는 위대한 신이나 자연법에 의해 창조된 객관적 실제라고 늘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 동영상 1편에서 제가 제기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거에는 신이나 성인이 진리의 기준이었는데 근대 이후에는 자연 법칙이 진리의 기준이 됐냐는 거죠. 하라리는 그냥 기존의 상상의 질서가 새로운 상상의 질서로 대체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과학기술 미발달로 신이 진리 기준이었고 근대 이후에는 과학기술 발달로 자연법칙이 진리 기준이 된 겁니다. 과학기술 발달 자체도 환경입니다. 즉 환경에 인간이 반응한 거죠. 좀 더 전문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가 새끼가 사냥법을 가르칠 때 시범으로 영양 한두 마리를 잡을 겁니다.
멧돼지를 잡을 수도 있죠. 이를 통해 사자 새끼는 대충 4발이 달리고 덩치가 자기만 하거나 좀 더 크더라도 이렇게 생긴 것으로 움직이는 건 먹잇감이라고 인식할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사냥할 때 예를 들어 노루나 사슴을 봐도 먹이인 줄 알고 사냥합니다. 만약 새끼가 어미가 사냥할 때 직접 시범을 보였던 영양이나 멧돼지만을 먹잇감으로 인식하고 노루나 사슴은 먹잇감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새끼는 굶어 죽을 겁니다. 한두 종의 사냥을 경험해봐도 수백 종의 사냥감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추상화 범주와 일반화 능력 때문입니다. 추상화란 한 사물의 여러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끄집어내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범주화란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끼리 묶는 능력입니다. 일반화란 한 가지 사물의 속성이나 실행 방법을 익히면 그걸 다른 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 새끼사자, 호랑이 등이 가젤은 어미한테 배워서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도 얼룩말은 피부에 줄무늬가 있으니 먹잇감 아니네라고 인식한다면 그 녀석은 생존이 힘들 겁니다. 이처럼 추상화, 범주와 일반화 능력은 생존의 필수고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 특히 포유류 등은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하라리는 강나무 사자는 객관적 실제, 신국가법인은 가상의 실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강나무 사자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추상화 범주와 일반화된 강나무 사자를 인식할 뿐입니다. 추상화 범주와 일반화된 나무 사자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가상의 실제입니다. 마치 비수 주파수와 파장을 우리가 색깔로 인식하듯 강은 물이 흐르는 곳, 나무는 이파리가 달려있는 물건, 사자는 튼튼한 내발과 강력한 이빨을 가진 동물 이렇게만 인식합니다. 이건 객관적 실제가 아니죠. 가상의 실제입니다. 단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추상화 범주와 일반화 능력이 지나치게 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을 상상하는 것 따위가 그렇습니다. 종교인에게야 신이 존재하는 게 확실하겠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 같은 것을 창조하는 능력에 하라리가 주목해서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유사일에 전 세계에 존재했던 수천만의 신은 모두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형됐지만 기본은 인간과 비슷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본따 인간을 창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인간은 신을 상상할 때 전혀 없는 것을 상상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모델로 해서 거기에 초자연적 속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추상화 범주와 일반화 동물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파네스는 소들, 말들 그리고 사자들의 손을 간다면 또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것과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말들은 말들과 소들은 소들과 유사한 신의 모습을 그릴 것이고 각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체를 만들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인지혁명의 핵심은 상징의 등장입니다. 한데 상징은 유사성과 근접성이란 두 가지 원리에 근거합니다. 유사성이란 비슷한 것, 모양이 비슷하든 속성이 비슷하든 근접성이란 가까이 있는 것, 예를 들어 손톱이나 발톱이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손톱이나 발톱을 집에 보냄으로써 혹은 혹시 전사할 경우 자신의 시신을 대신해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즉 상징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모양이 비슷하거나 속성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사용해 본래의 것을 대체해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상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형태가 다른 또 다른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상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자유의 여신상은 왜 남신상이 아니고 여신상일까요? 여신상일까요? 여성의 모성애가 인류에 대한 보호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 상징의 특징으로 이질적인 걸 결합하는 능력을 듭니다. 사피엔스에서 강조하는 슈타델의 사자 남자상 같은 거죠. 사자와 남자를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젤과 얼룩무늬가 있는 얼룩말을 이질적인 걸로 느끼지 않고 사냥감을 똑같이 인식하는 사자, 호랑이 등의 추상화 범주와 일반화 능력, 동물들로 갖고 있는 능력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단 인간의 상징 능력이 그 어떤 동물들보다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한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인간이 신을 창조해놓고 거꾸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복종한다든지 인간이 만든 상품이 인간 스스로 노예가 되는 현상 같은 건 말이죠. 동물한테는 절대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집니다.
한편 허구적 상상에 대한 집단적 믿음이 인간의 집단적 협력을 발생케 했다는 하라리의 주장과는 달리 인간의 집단적 협력이 유전자적 차원에서 설명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는 이걸 설명하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12장 마음씨 좋은 놈이 승리한다는 장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죠.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각자의 손에는 협력과 배신이라고 표시된 카드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모두 협력 카드를 내면 물주는 양쪽에 300달러씩 지급합니다. 나와 당신이 모두 배신 카드를 내면 물주는 처벌을 10달러씩 징수합니다. 당신이 협력 카드를 내고 내가 배신 카드를 내면 물주는 내게 500달러. 당신은 봉이 됐으므로 100달러를 벌금으로 징수합니다. 당신이 배신 카드를 내고 내가 협력 카드를 내면 당신에게 500달러. 나는 봉이 됐으므로 100달러를 징수합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내가 어떤 카드를 뽑았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뽑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이 진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신의 유혹은 상호 협력에 대한 포상보다 커야 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포상은 상호 배신의 벌보다 커야 하며 상호 배신의 벌은 봉이 뜯기는 양보다 나은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수익이 좋은 건 내가 배신하고 당신이 협력하는 거지만 당신 정말 봉이 아닌 이상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둘 다 협력하면 300달러를 받아 수익이 괜찮은데 문제는 상대편도 자신이 배신했을 때 수익이 최고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몰리다 보면 결국 둘 다 배신합니다. 그럼 벌금 10달러를 물지만 협력해서 봉이 됨으로써 100달러를 뜯기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협력이 최선이지만 개인으로는 배신이 최선입니다. 근데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배신하는 게 최고입니다. 한데 만약 이 게임을 장기간에 걸쳐 한다면 A와 B가 단 한 번만 만날 경우와 앞으로 10년간 계속 만날 경우 게임 전략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A와 B는 둘 다 협력해서 각각 300달러씩 받자는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둘 다 배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그전에는 둘 다 협력하는 게 이익입니다. 로버트 엑설로드 미국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게임이론 전문가들에게 이 도표에서 보이는 조건 하에서 가장 최선의 전략을 제안하라고 시합 광고를 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5개의 전략이 응모했는데 이 15개 전략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대형 컴퓨터로 모의 대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거둔 전략은 가장 단순하고 덜 정교해 보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 전략입니다. 단 내가 먼저 배신하진 않습니다. 계속 협력하다가 한두 번 배신한 전략 등 정교해 보이는 전략은 점수가 낮았습니다. 15개 전략 중 성적이 가장 좋은 전략의 특징은 마음씨 좋음과 관대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전략은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관대 전략이란 배신당하면 즉시 처벌하고 이유는 과거를 잊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끊게 됩니다. 앞의 15개 전략 가운데 8개가 마음씨 좋은 전략, 이들이 모두 상위 8위 안에 들었고 못된 전략 7개가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번역해서 여러 번 게임을 치렀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게임 결과는 사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사회나 남을 도우라, 착하게 살아라는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적 잭 스페로우 선장이 입수한 보물섬 지도에 따르면 황금 100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혼자 보물섬에 도착한다면 황금 100톤을 독차지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육지에서 5,000km 떨어진 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료 선원을 모아야 합니다. 잭 스페로우와 동료들이 모두 제대로 협력하면 총 10명이니까 1인당 10톤씩 황금을 차지합니다. 물론 잭 스페로우가 가장 많이 가져가겠지만 계산의 편리를 위해 똑같이 나눈다고 합시다. 잭 스페로우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가 배신하고 동료들은 협력하는 봉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동료들이 이리 쉽게 당할 리가 없죠. 즉, 잭 스페로우 같이 야비한 녀석이 동료들과 협력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그의 이익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제로섬 게임과 논 제로섬 게임으로 나뉩니다. 제로섬 게임은 내가 이기면 당신이 손해, 당신이 이기면 내가 손해인 게임입니다. 시소와 비슷하죠? 논 제로섬 게임은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414쪽에는 실제 생활의 많은 측면은 논 제로섬 게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연이 종종 물주 역할을 하고 개개인은 서로의 성공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경쟁자를 누를 필요는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물종이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제로섬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레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생물종의 역사에서는 아주 많다는 겁니다. 즉 방금 살펴봤듯이 상상의 질서, 가상의 실제에 대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따르면 얼마든지 인간의 집단적 협력을 설명 가능합니다. 공교롭게도 하라리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지혁명이 발생했고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호르몬 뉴런 시냅스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한데 왜 하라리의 얘기는 전혀 다를까? 이유는 그가 인간의 사고 감정이란 호르몬 뉴런 시냅스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는 걸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라리는 상상의 질서, 가상의 실제를 설명하면서 환경 요소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리의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